자, 이번 사연은 서울에 살고 계신 정유한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2010년 겨울 방학을 맞아 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묘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학 덕분에 서울에 온 지도 어느덧 1년째. 그토록 바라던 서울 상경이었지만 현실은 생활비 때문에 허덕여야만 했습니다. 저 빡빡하지. 예. 여러분 2010년 최저 시급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3,800원. 한 5,600원 되려나 그 당시에? 정확하게 그때 한 4,400원대 받았던 것 같아요. 예. 바로 4,110원. 그런데 무려 시급을 8,000원이나 주는 꿀 알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꿀 알바를? 야, 그러면 그곳은 홍대에 있는 3층짜리 개인 카페였습니다.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일할 마감조를 구하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유아 씨 맞으시죠? 네. 아, 추운데 어서 와요. 뭐 따뜻한 커피나 차 중에 어떤 거 좋아하세요? 그럼 커피. 면접 때 뵌 사장님은 너무나도 친절했어요. 게다가 카페가 골목에 있어서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고 누구나 부러워할 최적의 조건이었죠. 그러네. 돈도 많이 주고. 딱 한 가지만 빼고요. 응? 저는 아직도 그곳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사장님의 인수인계를 받으며 3층으로 올라가는데 뭐지? 근데 사장님이 곧바로 문을 열지 않고 잠깐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유아 씨, 아내 보고 크게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대체 뭐가 있길래? 의아해하며 천천히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다 뭐예요? 창고 한가운데 재단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아, 그냥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차려둔 거야. 또 그런 걸 또 모시는 분인가 보네. 사장님은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얼버무리시더라고요. 오늘 본 거는 못 본 척 해줘. 다른 데 가서도. 재단은 절대 건드리지 말고. 근데 그때 아, 그리고 창고에 들어올 때 꼭 문을 열어둬. 네. 얼이 빠진 저에게 사장님은 꼭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이라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끔 문이 닫히면 안쪽에서 안 열릴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하다. 재단도 그렇고 영 좀 찝찝했지만 다른 장점들을 꺾을 만한 치명적인 단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으로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카페 일을 마치고 바로 다음 알바를 가야 하는 날이었어요. 열심히 사네. 저도 옷을 갈아입기 위해 서둘러 화장실을 향했습니다. 언니야? 잠깐만, 빨리 갈아입고 나갈게. 나 늦었는데 어떡하지? 그래. 그냥 창고에서 갈아입자. 재단 때문에 조금 찝찝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이고. 문 닫아놨는데. 별일이야 있겠어?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옷을 막 갈아입고 있는데 세정 언니야? 잠깐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잠깐만. 나 다 입었어. 하지만 아무 대답 없이 오, 깜짝이야. 저는 급하게 옷 매무새를 정리한 후 문고리를 돌렸어요. 언니 문이 안 열려. 문 잠겼나 봐. 그런데 그때였어요. 창고 불이 깜빡깜빡하면서 꺼지려고 하는 거예요. 언니. 언니. 싸늘한 기운이 느껴지더니 제 손을 움켜쥐는 거예요. 출근했어요. 그 순간 거짓말처럼 스르르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제 비명을 지르며 창고를 막 뛰쳐내려왔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고개를 드니 2층 계단에서 사장님이 절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켜봐. 아 유아 씨, 아니 거기서 뭐해? 저는 더듬더듬 창고에서 어떤 여자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고 앉았어. 잘못 들었겠지? 이상한 낌새가 지워지지 않던 저는 다음 날 알바생들에게 어제 겪은 일들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니 언닌 재단에 대해서 뭐 들은 거 없어? 근데 사장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좀 싫어하시니까. 모두가 우물쭈물하는 그때 제일 오래된 알바생 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 뭔걸 알고 있네. 그 소리 여기서 알바했던 사람들은 아마 다 들었을 거야. 네? 알고 보니 그 목소리를 들은 알바생이 출근했어요. 여러 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명이야? 그런 일이 이제 반복되자 사장님이 부랴부랴 재단을 설치를 했대요. 아, 그 일 이후로. 지연 씨의 말에 충격을 받은 저는 그만둘까 잠깐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급이 이제 너무 세고 딱히 뭐 큰 일이 뭐 생기지는 않았다고 하니까 안 가기만 하면 되니까. 예. 조금만 더 버티자 싶었죠. 알바 시작한 지 한 달쯤 되던 때였어요. 미안해. 설거지는 내가 다 해놨으니까 다른 것만 좀 부탁해. 가. 세정 언니가 급한 일이 생겨서 일찍 퇴근하고 혼자 마감을 하게 된 거예요. 카페에 홀로 있는 게 사실 좀 너무 무서웠지만 마음을 좀 단단히 먹었죠. 그리고 매장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쇼케이스가 비어 있는 거예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재고를 가지러 3층으로 향했습니다. 가기 싫은 창고에 또. 제가 찾는 음료는 창고 제일 윗칸에 딱 하나가 남아있더라고요. 아, 쎄. 아, 혹시 바람에 문이 닫힐세라 의자로 단단히 고정을 해놓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번쩍 들어 올리는데 어? 반쯤 찢어진 부적이 제 손에 있는 거예요. 부적? 거기저기 붙어 있었나 보다. 불길한 마음에 저는 곧장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앞만 보면 질주하는데 저를 계속 따라왔어요. 아이고 급한 마음에 뚝쩔뚝 입구로 향하는데 여자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 여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녀를 자세히 보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카페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것을. 뭐 알바생이었는데 옛날에. 아, 온다. 저기요. 누구세요? 그 순간 출근했어요. 그리고는 엉엉 울며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저 죽을 뻔했어요. 그 여자 대체 누구예요? 당장 이야기 안 해주시면 진짜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제가 악을 쓰며 따져묻자 사장님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출근했어요. 그 여자의 정체를 알려주셨어요. 3년 전 이 카페에 알바생 커플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 알바생이 사장님께 조심스레 와서 3개월치 월급을 가불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 있지. 근데 워낙에 성실했던 친구라 흔쾌히 사장님이 돈을 빌려주셨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남자친구인 알바생이 무단결근을 하더니 여자 알바생까지 잠수를 탄 거예요. 사장 피해자네 어떻게 보면. 너 왜 출근 안 해? 한참 만에 연락이 닿았고 사장님은 이러면 나 신고할 수밖에 없어. 따져 물었죠. 그 여자는 이제 뜸들이다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돈 저한테 없어요. 그렇게 월급도 값을 받고 사채까지 썼는데 갑자기 남자가 연락 두절이 된 거죠. 그래, 네 사정 알겠어. 그래도 갑을 받은 돈이 있는데 출근해서 일은 해야 되지 않겠니? 사장님이 나무라자 알바생은 정말 30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장님, 저 출근했어요. 어두운 얼굴의 알바생은 옷 갈아입고 오겠다며 곧장 창고로 올라갔대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가도 내려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장님이 문을 두드려도 아무 응답이 없자 고민 끝에 열쇠를 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대요. 그 여자 알바생이 창고 안에서 목을 벤 거예요. 출근했습니다. 창고 안에서 속삭이던 그 목소리. 혹시 절망에 빠진 그 여자가 아직 카페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번 사연은요. 부산에 살고 계신 오기석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 기석 씨가 대학생 시절에 가족이 함께 겪은 일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자, 기석 씨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제가 1997년에 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그때가 부모님께서 생전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실 때였어요. 보통 매매로 산 집을 1년도 안 살고 그렇죠. 팔진 않잖아요. 처음 보내 지금 그래. 처음 저희가 보내. 3월에 네. 이사를 들어가서 거의 9개월 그 정도밖에 안 살았던 거죠. 자, 지금부터 제가 그럼 기석 씨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6년 전 봄, 갑작스럽게 집을 비워달라던 집주인의 말에
이 부모님과 저는 다급하게 이사 갈 집을 찾아서 여기저기 발품을 팔고 있었는데요. 근데 한 집이 꽤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집이 이제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고 다락방, 반지하 창고, 공간도 꽤 넓은 편이었습니다. 딱 하나 그냥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은 집이 좀 어둡지 않나? 남양이라고 들었는데 집이 좀 어둡지 않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유, 얘는 이 정도면 볕도 잘 들고 괜찮지 뭐. 제 생각과는 달리 부모님 두 분 모두 집이 유독 환하고 밝다면서 마음에 쏙 들어하시더라고요. 비싸겠지, 여보? 맞춰주시겠지. 이 집에 마침 금매라서 저렴하게 나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잠시간의 고민 끝에 은행에서 좀 땡기고 해가지고 사자. 아, 우리도 진짜. 그래 이렇게 좀 저지르는 거예요 집은.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셨고 저도 갑작스럽긴 하지만 우리 집이 생겼다는 게 내심 기뻤습니다. 그렇게 진짜 우리 집에서 맞게 된 첫날 밤 부모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고 전 제 방에서 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깜짝이야. 아, 놀래라. 고양이 아니야? 고양이? 고양이도 조금 안 있는 고양이네 이게. 이 바깥에서 날카로운 고양이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야? 고양이 소리야? 기사가 고양이 좀 쫓아내봐. 아 너무 시끄럽네. 밖에 나가봐봐. 알았어요. 전등 가지고 해. 네, 다녀올게요. 조심해.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게 마당이 아니라 살짝 열려있는 창고 문 틈 사이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반지하 창고로 고양이를 찾던 그때였어요. 어디 있는 거야? 전등도 고장이 나서 컴컴한 반지하 창고 저 안쪽에 허옇고 커다란 무언가가 보이더라고요. 흰 천으로 뭘 덮어둔 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걷어봤더니 아, 이게 뭐야? 당금주들이었습니다. 당근주. 귀한 건데. 각종 약재와 뭐 벌, 독거미, 뱀, 진해 등 별의별 당금주들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전 주인이 두고 간 건가? 부모님께 당금주를 가져가서 보여드렸더니 평소 약주를 즐겨하시던 아버지께서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유 입맛 좋아하지. 다시지. 좋아하지 좋아해. 하지만 이 어머님의 만류에 결국 입맛만 다신 채 도로 갖다 두기로 했죠. 그로부터 며칠 후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어머니가 계속 삐삐호출을 남기시더라고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얼른 연락을 드렸더니 하여튼 갑자기 보일러에서 불이 났었어. 서둘러 집으로 가보니 다행히 119가 출동해서 확인 후 돌아간 상태였어요. 다행이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분명히 불이 났었고 그 그을음에 탄내까지 났는데 확인 결과 보일러엔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방어야 뭐야? 그런데 그날 이후 자꾸 제 방벽 너머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지? 긁는 소린가? 쿵쿵 소리까지는 참아보겠는데 마치 사람이 호흡하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소리가 함께 들려서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소리가 들린 다음 날 일어나 보면
아니 누가 자꾸 이런 아주 못된 장난을 치는 거야 이거. 아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제 방 외벽과 담벼락 이 틈 사이에 동물들의 사체가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뭐 주변 이상. 아니. 한편으로는 화재에 동물 사체까지 집터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들지. 그런데 얼마 후 저의 의심은 거의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근처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아버지께서 운전 중 크게 사고가 나서 병원에 계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택시 운전을 오래 하셔서 운전을 정말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이 사고 당일에 마치 누가 통제하는 것처럼 핸들 조작이 안 되고 브레이크가 안 밟혔다고 하시더라고요. 산지 2년 정도 된 거의 새 차였고 정기 검사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쓸개골이 부서질 정도로 아버지는 큰 부상을 입으셨지만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된 덕에 더 큰 일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 나 병원 들려서 엄마 아빠 만나고 갈 테니까 이따가 저녁 같이 먹자. 군복무 중이던 동생도 아버지 병문 안차 어렵게 휴가를 받아서 나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전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휴가 나온 동생 옷도 챙겨둘 겸 방으로 들어가서 옷장을 여는데 분명히 사람이 눈과 마주친 것 같았고 혹시 잘못 봤나? 혼란에 빠진 그 순간 그 벽소리 아니야? 그래 아까 났던 소리. 벽에서 나는 소리. 밤마다 절 괴롭히던 그 소름 끼치는 소리가 다시 벽 너머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마치 제 방 안을 휘젓듯 돌아다니던 그 소리는 빨려 내려가듯이 점점 방 아래로 잦아들었습니다.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야, 아주 혹시 쥐나 뱀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 못 나가고 있나? 그럴 수도 있지. 일단 확인부터 해봐야겠다 생각한 저는 손전등 하나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연장 하나를 챙겨서 반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디야? 정말 지하로 내려왔는지 씩 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봐봐. 그때 어디선가 이 수도꼭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싱크대 쪽인가? 수도꼭지가 말라 있는 거예요. 쪼그려 앉아서 싱크대 하부장도 이렇게 열어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는데 야 나오라고 나와. 싱크대가 아니면 화장실인가?
불 꺼진 반지와 화장실 문틈 사이로 어떤 여자가 고개를 내민 채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눈이 뭔가 뱀 같은 이 파충류의 눈동자처럼 보였거든요. 입은 옆으로 괴이하게 찢어진 채 제 방 벽에서 울리던 그 소름 끼치던 소리를 흘리고 있었죠. 화장실 문틈 사이로 절 바라보던 그 여자는 미끄러지듯이 바닥을 기어나가고 제가 쓰러지고 나서 제 왼쪽 가슴 쪽을 날카롭고 긴 손톱으로 꽉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마치 제가 괴로워하는 걸 즐기기라도 하는 듯이 기괴하게 웃을 뿐이었죠. 결국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형 괜찮아 형! 형 정신 차려봐! 누가 절 흔드는 기척에 일어나 보니 동생과 엄마의 얼굴이 보였고 제 방에 제가 누워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지? 아들 괜찮아? 움직이는 게 힘들 정도로 아유, 왜 이렇게 아프지? 너무 아픈 거예요. 통증이 느껴지던 왼쪽 가슴에 비슷하게 생긴 5개의 멍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꿈이 아니야. 정확히 심장 쪽 왼쪽 가슴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켜 쥐었을 때 날 법한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래서 부모님께 이 집에서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 이사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집터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 저와 부모님은 그날 바로 중개소에 집을 내놨습니다. 신기하게도 바로 다음 날 처음 집을 보러 온 분이 그 자리에서 집을 사고 싶다고 다행이네, 다행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덕분에 저희 가족은 큰 어려움 없이 그 집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그 집에서 이사를 나온 후 1년쯤 지났을 때였나? 문득 새 집주인은 잘 지내시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개소에 들러서 인사를 드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어요. 저희 집으로 새로 이사하신 분은 잘 지내시죠? 아, 그분? 아유, 돌아가셨어요. 그 심장마비였나? 아, 자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시다던데. 아이고야, 이거. 하필 심장마비라고 하니까 만약에 내가 계속 그 집에 살았더라면은 내가 혹시 죽었을까? 이전부터 금매로 나오던 집이었는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아예 없다면서 집이 계속 비어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분도 제가 본 그것을 만난 건 아니었을까? 그 모든 일의 원흉이 꼭 뱀술 안에 갇힌 뱀 때문은 아니었을지. 그날 제 온몸을 휘감던 그 섬뜩한 기분을 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이정우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정우 씨가 보내주신 영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부터 먼저 함께 보시죠. 그럴까요? 여기는 향교라는 어렸을 곳인데 때도 있었는데 향교.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제 고향이기도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 이곳에 관리를 하셔서 봄이랑 가을에 공자님과 같은 유학자들에게 제사를 올리곤 했어요. 집안에 또 이해를 하는 8살 때쯤 그 제사를 앞두고서 좀 굉장히 기이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서 심야괴담에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때는 정우 씨가 8살이던 2001년 가을. 어김없이 돌아온 제사를 앞두고 정우 씨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우 분주했습니다. 건물 구석구석 쓸고 닦아야지요. 마당에 풀도 베야지요. 어린 정우 씨는 창고에 쪼그려 앉아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릇을 닦으면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릇을 다 닦고 나니까 저녁 먹을 시간이 됐더라고요.
정우야, 할아버지 진지 잡수시라 말씀드려. 그러면서 할머니는 창고 문을 자물쇠로 단단히 잠그고선 집으로 향하셨고요. 정우 씨는 할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정각으로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진지 잡수시래요. 예, 그래요. 저기 이것만 정리하면 되니까 먼저 들어가. 할아버지 말에 정우 씨가 왔던 길을 돌아 집으로 향하려는데 저 멀리 하얀 옷을 입은 누군가가 건물로 쓱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가 들어간 곳은 그 창고. 자물쇠로. 분명히 자물쇠로 단단히 잠가뒀는데 창고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죠. 정우 씨는 깜짝 놀라서 창고 쪽으로 후다닥 뛰어갔어요. 창고 앞에 다다른 정우 씨는 먼저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나? 창고 안을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둠 사이로 위아래 허연 저고리와 치마에 머리는 잔뜩 헝클어진 여자가 등을 돌리고 웅크린 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고개를 쓱 들더니 갑자기 정우 씨가 아까 열심히 닦아둔 그 제사용 그릇 말입니다. 정신없이 핥아대는 거예요. 당황한 정우 씨가 자기도 모르게 짧은 탄식을 내뱉었죠. 빠르게 핥던 여자가 갑자기 움직임을 딱 멈췄어요. 뭔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그 여자의 상체가 뒤로 제쳐지는 거예요. 순간 거꾸로 뒤집힌 여자 얼굴과 딱 마주친 정우 씨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사람 팔뚝만한 커다란 혓바닥이 입 밖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 마냥 눈빛을 번뜩이며 갑자기 혓바닥을 입안으로 휘감더니 먹을 거다, 먹을 거. 먹을 거다, 먹을 거. 몸을 뒤로 꺾은 그대로 맞죠. 엑소시스트 좀. 정우 씨가 몸을 일으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놈의 두 다리가 고장이 났는지 도무지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갑자기 오른쪽 발목에 느껴진 여자의 손. 순간 여자가 정우 씨의 몸을 타고 올라왔고 급기야 정우 씨의 코앞까지 다다른 그때 그 팔뚝만한 혓바닥에서 정우 씨 얼굴 위로 힘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정우 씨는 그냥 이대로 죽는구나 하고 눈을 콕 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뭐야? 엄청난 굉음과 함께 주변이 펄어 불빛으로 번쩍하더니
여자의 몸이 저 멀리 나동그라진 거예요. 정우 씨 눈앞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롱하게 일렁이는 파란색 털에 까만 줄무늬가 선명한 호랑이가 오, 뭐야? 웬 어린 소년을 등에 태우고 서 있는 거예요. 호랑이? 정우 씨 또래로 보이는 그 소년은 알록달록 줄무늬 소매에 색동 저고리에 한 손에는 요 뱅글뱅글 모양의 사탕을 들고 있었어요. 정우 씨가 그 모습을 홀린 듯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저 멀리 나가떨어진 그 여자가 다시 몸을 거꾸로 뒤집어 세우더니 또 왔어. 정우 씨를 향해 또 돌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호랑이가 주둥이를 쫙 벌려서는 그 여자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광경에 정우 씨는 바지가랑이를 적셔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이제 호랑이가 이제 날 잡아먹는 거 아닐까? 바들바들 이렇게 떨고 있는데 성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여. 뭐야? 호랑이 등에 있던 소년이 땅 위로 휙 내려와 정우 씨의 어깨를 정말 다정하게 토닥여 주는 겁니다. 그러자 호랑이도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정우 씨의 몸을 구석구석 핥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소년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 이제 괜찮으니까 아빠한테 얼른 홍살문 고치라고요. 홍살문? 알겠지? 홍살문? 그리고 아빠? 대체 누굴 얘기하는 거지? 정우 씨는 그 말이 도통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누구야? 그러자 소녀는 아무 말 없이 탕긋 웃더니 다시 호랑이 등에 펄짝 올라타서는 그 주변으로 파란 빛이 감돌더니 그대로 사라져버렸죠. 불현듯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우 씨는 창고 앞마당이 아니라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꿈인가? 내가 왜 여기 누워 있지? 정우 씨가 두 눈을 멀뚱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 사방이 따끔따끔거리는 거예요. 따갑다 못해 얼굴을 그냥 빡빡 그냥 긁어내고 싶을 정도로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그제야 정우 씨가 눈 뜬 걸 알아차린 할머니가 정우 씨를 콕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랬나 보다. 이게 알고 보니까 일을 마친 할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가다가 창고 앞에 쓰러진 정우 씨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온몸이 막 불덩이고 얼굴이 빨간 반점들이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데려갔더니 의사 진찰 결과 정우 씨의 병명은 수두. 옛날에 많이 돌았죠, 옛날에. 거기다가 고열까지 겹쳐. 정우 씨는 이틀 동안이나 의식 없이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유독 얼굴에만 우둘투둘 반점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순간 정우 씨 머릿속에 장면 하나가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성. 어물어물 이제 기억들이 이제 떠올리는 정우 씨에게 할머니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더욱더 놀라웠습니다. 뭐가 있나? 약 20여 년 전 할머니 할아버지에겐 정우 씨처럼 딱 8살이던 아들 하나가 더 있었어요. 삼촌이네. 특히 형인
정우 씨의 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서 성 그러면서 어디든 찰싹 붙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온몸에 붉은 반점들이 올라오고 막 불덩이처럼 몸이 펄펄 끓더니 결국 어린 나이에 안타깝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형편 탓에 병원 한 번 못 데려간 게 한이 된 아이였는데 정우 씨를 구한 소년이 아무래도 그 아이 같다는 거죠. 정우 네가 너희 아버지랑 꼭 붕어빵 마냥 닮아갖고 애가 너 보고 성성 그랬나벼. 20년이 흘렀지만 정우 씨는 힘들 때마다 그날의 기억을 떠올린다고 해요.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해준 호랑이와 소년에게 감사해하면서 말이죠. 김유진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2005년 유진 씨가 13살 때 여름방학 때 겪었던 일입니다. 어릴 때는. 당시 사업을 하던 아빠가 동업자한테 사기를 당해서 회사는 완전 쫄딱 망하고 도망치듯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할아버지가 노후를 위해서 마련해뒀던 빈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집은 서귀포시에 있는 1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 쪽에 가보니까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요. 제주도 방언으로 고팡이라고 하는 작은 창고가 있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유진 씨와 여동생은 그 창고를 함께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왼쪽에는 공구들 이런 것들이 좀 쌓여 있고 오른쪽 벽을 봤는데 유독 그 벽에만 검은색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는 겁니다. 그 아래에는 사기 그릇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가 나간 아주 오래된 그릇이었죠. 갑자기 뒤에 있던 동생이 비명을 지르더니 창고 밖으로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동생이 서 있던 그 창고 구석을 가보니까 발톱이 다 빠진 고양이가 눈을 치켜뜬 채로 죽어 있었던 거예요. 죽었어요. 유진 씨도 그 고양이를 보자마자 불이 나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빠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는 창고로 와서 고양이를 이렇게 보시더니 아이고 불쌍한데 우리 같이 마당에 묻어줄까? 그렇죠. 아이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얘기를 하셨어요. 예. 아빠랑 동생이랑 유진 씨 셋이서 마당에 있는 감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유진 씨와 동생은 살짝 떨어져서 지켜봤고 아빠는 땅을 파고 축 늘어진 고양이 사체를 잘 묻어줬어요. 그날 밤 찝찝함을 떨쳐낼 수 없었던 유진 씨는 부모님과 함께 안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잠이 든 지 얼마나 됐을까?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쯤이었고요. 소리가 나는 곳을 확인하려고 창가로 갔어요.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웬 여자가 창고에서 기어 나오고 있었거든요. 머리가 잔뜩 헝클어져서 산발이었고요. 금실이 수놓은 검은 비단옷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입은 검은 비단옷이
바닥에 쓸리면서 계속 쓱, 쓱 이런 소리가 났던 겁니다. 한참을 기어다니던 그 여자가 향한 곳은 감나무. 그 여자는 흙을 마구마구 파내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는 바로 고양이 사체가 묻혀있던 곳이었죠. 그리고 곧 들려오는 하는 소리. 유진 씨는 이 광경이 너무나도 기괴해서 헛것을 봤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고 숨을 크게 들여마신 거예요. 그리고 마주한 그 여자의 얼굴은 입 주변에 검붉은 피가 덕지덕지 눌러붙어 있었고요. 짐승의 눈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뿜고 있었는데요. 가장 끔찍했던 건 그 여자의 얼굴이 비늘로 덮여 있었다는 거. 뱀처럼. 뱀이야. 그 여자는 빠른 속도로 유진 씨를 향해 기어오기 시작했어요. 비늘로 뒤덮인 손이 급히 닫은 창문에 미끄러져서 내렸고 유진 씨는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났어요. 너무 끔찍한 악몽이었죠. 근데 며칠 동안 연속해서 꾸게 되는 거예요. 악몽에 시달리는 유진 씨는 결국 엄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엄마는 집이 낯설어서 그런 꿈을 꾸는 거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유진 씨는 밤마다 또 악몽을 꿀까 봐 벌벌벌 떨면서 안 자고 버티기 시작했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뭘 입에 넣었다면 토하기 일쑤였고. 그런데 이제 며칠 후 장보러 나갔던 엄마가 다급해 보이는 표정으로 붉은 비단 주머니를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 안에는 나무 술잔이랑 부적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는 급히 부엌으로 가시더니 쌀 한 주먹을 붉은 주머니에 넣고는 창고 뒤편으로 가서 땅에 그걸 묻으시는 거예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엄마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장에 가던 길에 이상하게 어떤 집 하나가 눈에 띄더래요. 허름하고 아주 오래된 집이었는데 그 집 대문 앞에 연등이 하나 이렇게 걸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연등을 본 순간 엄마는 이제 뭐에 홀린 것 마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 집 안으로 스르르 이제 들어가게 됐대요. 그곳에 이제 젊은 여자가 하나 이렇게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기다렸다고? 엄마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데 네 딸 자꾸 이상한 꿈을 꾸는구나? 어떻게 알고 있었어? 순간 놀라놓으면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죠. 저기 갈래길에서 왼쪽 끝집 맞지? 야야야 이름 깜짝 놀라지. 그러면서 그 여자가 꺼낸 이야기는 믿고 싶지 않을 만큼 기이했다고 합니다. 당신네 집 뱀신 모시던 무당이 살던 집이야. 뱀신 이제 풀리네. 원래 그 무당한테 딸이 하나 있었어. 그 딸이 뱀신을 이어받아서 모셔야 하는데 그 무당이 죽고 나니까 그 집 딸이 다 내팽개치고 육지로 도망갔잖아. 심지어 그 딸이 제대로 된 제사상 하나 안 차려주고 창고에 딸랑 밥 한 공기만 차려놓고 그냥 가버려서 뱀신이 엄청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그 밥 한 공기로 성이 차겠어? 그 집에 쥐새끼 한 마리도 들락거리지 않은 게 수년째인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 그 딸을 잡아다가 족치려고 벼르고 있었을 텐데 이사 온 니네 가족들이 엄하게 뱀신의 저주를 다 뒤집어쓰게 생겼어.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뱀신의 화를 잠재워줄 비방을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따라해. 엄마는 진짜 너무 고마운 마음에 지갑에 있는 그 3만 원이라도 이렇게 건네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사코 복채는 거절을 했대요. 그렇지. 아우 됐어. 대신 내가 일러준 대로 꼭 해야 돼. 안 그러면 당신 딸 제명에 못 살아. 그 이야기를 들은 유진 씨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자신이 꿈속에서 봤던 그 여자가 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다행히도 무당이 비방을 알려줘서 그날 밤에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 유진 씨는 또 한 번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안개 속을 걷고 있었던 유진 씨. 근데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아빠인 거예요. 꿈의 아빠가. 그런데 그때 유진 씨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왜요? 뒷모습이. 마당에서 본 그 여자가 붉은 비단천을 아빠의 목에 두르고 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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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라서 꿈에서 깬 유진 씨는 바로 아빠부터 살펴봤어요. 그렇지. 다행히도 아빠는 평온한 얼굴로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그 이상한 꿈을 꾸고 난 며칠 후 갑자기 집 앞에서 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디야? 어디다 뒀어? 밖에 나가보니까 대전에 사시는 외할머니가 외할머니? 소식도 없이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너 무당한테 뭐 받아온 거 있니? 어? 그거 어디다 뒀어? 어디다 뒀어 대체?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란 엄마는 곧바로 붉은 비단 주머니를 묻어둔 곳을 알려드렸죠. 할머니는 창고 뒤편으로 달려가서 땅을 막 파헤쳤고 주머니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붉은 주머니를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어머 왜 이러는 거야? 너 과부 되고 싶어서 이래? 그거 뱀신 잠재워준다고 받아온 건데 그걸 때우면 어떡해요? 정신 차려 이거사. 그 무당이 비방을 내준 게 아니라 지가 받은 저주를 떠넘긴 거라니까. 뭐? 그러니까 대충 스토리가. 그 무당인 줄만 알았던 그 여자가 뱀신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도망갔다던 그 딸이었던 거예요. 육지로 도망갔던 그 여자는 뱀신의 저주를 받은 나머지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지 못해 살다가 결국 다시 제주도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와 너무 충격적이다. 그리고 이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만을 호시탐탐 기다렸던 거예요. 어이구. 그 사람에게 자신이 받은 그 뱀신의 저주를 떠넘기려고. 아이고. 엄마는 싸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할머니와 엄마는 서둘러 그 무당집을 찾아갔죠. 가야지. 머리 잡아야지. 이미 그곳은 텅 비어 있었고요. 급히 떠난 흔적만이
남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